다음은 연구활동비 좀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활동비는 지금 보시는 요 세 가지는 뭐 탑3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좀 유형별로 분류해봤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고, 이게 너무 다양하고 연구활동비 많아서 요 탑3를 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번 연구활동비는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연구수련비, 연구인력 지원비, 마지막에 그 밖의 비용. 이렇게 정말 많죠. 근데 이거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예시하는 거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표 내용 중에서 연구활동비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비용이 맨 아래 굵은 글씨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요게 연구활동비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연구활동비는 요 세부 사용 용도 설명드리기 전에 좀 연구활동비의 특징부터 먼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 연구활동비를 굳이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 그 누구도 정의를 내리지 못할 겁니다. 연구개발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에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연구수당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 요게 연구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내용들도 정말 대표적인 항목만을 예시한 거고, 똑같은 활동이고 했더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과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사용 용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별로 그 사용 용도, 그게 다르게 분류되었다는 것만으로 절대 불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인정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연구활동비는 그래서 더더욱 이 연구비 사용의 원칙 4가지가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된다. 요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밑에 보시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런 한도비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만 좀 사용 용도 잘 분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직접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자, 그럼 이어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거 하나하나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비인데요.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회의, 세미나 개최 비용,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용료, 회의비, 식비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회의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아마 식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정말 아쉽게도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연구개발비로 회의비, 식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 됐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단 이 사전 내부 결제를 받은 건에 한해서는 예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열어두기는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202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이제 너무 연구 현장에서 준비도 안 됐고 좀 이런 반발도 있어서 약간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4년 한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4년 1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됐고요. 그래서 회의비, 식비를 사용하시려면 사전 결제를 반드시 받으셔야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결제 요건이 뭔지 좀 반드시 알고 가셔야지 됩니다. 저희 사전 내부 결제 적용 기준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결제 요건, 굵은 글씨 하이라이트 위주로 보시면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을 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 결제 문서에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 또는 명단, 이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 책임자의 발의 또는 결재는 필수적인 절차이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를 보시면 일부 중소기업,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아직 갖추지 못하셨을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 연구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기결제 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좀 열어놨고요. 근데 이것도 다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소관 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이 없는 영리기업이다 이러시면 꼭 전문기관에 확인해서 저희 사전 내부결제 수기로 인정이 되나요? 이거 꼭 확인받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결제 시점입니다. 이 결제 시점은 회의 시작 시점, 실제 사용 시점 중 기준 시간, 또 그런데 사전 구매하면 그 전까지. 이게 요거 타임라인 막 그려보면 머리 아프세요. 그냥 딱 결론만 쉽게 말씀드리면
회의비 중 식비를 실제 사용하는 시점 전까지가 사전 내부 결제가 완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결제받은 문서가 수정이 돼야 된다. 뭐 그쵸. 사전 계획했는데 인원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쵸.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내용도. 그럴 때는 그 이후에 회의록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적절한 그런 연구비 사용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처음 시행이고 아직은 좀 과도기다 보니까 많은 좀 사례들이 더 나올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첫 번째 사례가, 그러면 우리 회의하는데 뭐 밥만 먹는 건 아니죠. 회의 중에 커피 많이들 먹잖아요. 커피 당연히 드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생수나 커피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사전 결제 받아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고, 여기서 현재 과기부는 생수, 커피 이런 음료랑 관련된 부분은 사전 결제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줬고요. 근데 과자는 안 내려줬습니다. 아직. 카스타드 이런 거. 아직은 좀 그렇고요. 근데 이게 아직 좀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고, 좀 더 시간 지나면 뭐가 더 합리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의비, 식비 요 사용하는데 이제 요 사전 결제 요건이 딱 들어왔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요건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펙트가 있는 요건이 저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 시점 전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강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효과라고 하면 자꾸 제가 좀 이렇게 뭐 어떤 기관과 반대의 입장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나 책임자분들이 이러신 경우 꽤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식당 영수증이 하나 딱 나오신 거예요. 법인카드 영수증이. 근데 연구비가 많이 남았어요. 과제 다 끝나가는데. 이거 회의비 좀 처리해봐. 이렇게 영수증 하나 건져주고, 그리고 또는 뭐 이렇게 지인들과 저녁 식사 자리가 있는데 뭐 엠빵을 하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때가 돼서 이제 별로 해도 되는데, 적정한 금액인 것 같아요. 연구비도 좀 남았고 어차피 반납할 것 같은데 그냥 써서 회의 식비를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냥 공공연히 암묵적으로 이렇게 뭐 지내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말 회의하고 나서 밥 먹는 것만 좀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장치가 마련됐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러한 요청을 받으시면, 이제 사전 내부 결제 요건이 생겼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전 내부 결제까지 자기가 다 이미 받아놨다. 계획을 하고 그러시면 뒤에서 말씀드릴 회의비 사용 기준에 따른 회의록 이런 거 다 작성해서 직접 다 가지고 오면 연구비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 쌓여가면 나중에는 회의비 식비가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런 통제 장치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전 내부 결제 요건은 받고요. 이제 이게 생기기 전에 진짜 원래부터 썼던 회의비 식비 사용 기준입니다.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식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단일 기관끼리 하는 회의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주간 단독 과제도 있을 거고 주간 공동 위탁 이렇게 같이 구성되는 과제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관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는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구성하는 기관 이외에도 뭐 자문하는 기관이라든지 외주에 용역을 준 기관이라든지 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과제 관련해서 회의하는 것도 다 가능하십니다. 외부 기관 참석자가 1명 이상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회의비 사용 한도는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한도는 없습니다. 근데 중기부에는 하나 있고요. 중기부는 이제 3만 원 요 한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요 부처별로 규정에 한도가 있으면 그 한도를 한번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요 3번에 굳이 그래도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 요 내용을 적어놓은 거는 그냥 좀 너무 과도하게 쓰지 않는 걸 주의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들 회의하고
명동의 롯데호텔에 뷔페를 많이들 가세요. 예. 1인당 20만 원 막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 예. 뭐 정말 회의하실 수도 있죠. 예. 뭐 그럴 경우 정말 다 보이면 그냥 진짜 그냥 인정해드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저희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영국의 기발 자체 기준에 그렇게 정말 돼 있는데 어떡해요.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실무자가 이제 뭐 이렇게 의도를 해서 그런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지만 영수증에 초등학생 요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뷔페 약간 싸잖아요, 초등학생은. 예. 그냥 다 불인정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말씀드리려고 드린 거고, 그리고 증명 자료는 식비 사용을 하는 경우와 식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좀 다르고요. 우선 식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내부 결제 문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의록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 내부 결제는 필요 없고요. 그냥 내부 결제 문서 또는 회의록 중에 하나를 갖춰서 관련된 뭐 회의장 임차료나 이런 거 쓰신 거 있으면 영수증해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식비 사용할 때 여기 뭐 10만 원 초과 이하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만 원 초과가 되면 회의록이 현재 필수고 10만 원 이하면 회의록이 생략은 가능합니다. 사전 내부 결제 문서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로. 근데 사전 내부 결제 문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에? 회의 목적 일지,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회의록에 들어가는 거 똑같이 다 있습니다. 결국에 실질적으로는 다 그냥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회의비 식비 중에서 이제 산업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이 RCMS를 통해서 증명자료를 등록하고 회의비를 집행을 하시면, RCM, 그러니까 증명자료만 다 등록하시면, 산업부에서는 사전 내부 결제를 완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완화시켜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우선 요 사례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이거는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기도 한데, 좀 이게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회의비, 이게 또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매월 매주 동일한 식당에서 동일한 금액이 정액으로 계속 결제가 됩니다.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30만 원, 40만 원. 뭐 참여하는 인력들이 많죠. 뭐 한 10명, 뭐 15명 이렇게 되는데, 그 참여하는 인력도 항상 똑같은 외부기관 사람이 항상 똑같이 오세요. 매주 매월. 저희들은 의심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지도를 다 찾아보거든요. 주소를 찾아서. 구내 식당이에요. 딱 메뉴 하나 있습니다. 식권. 그냥 구내 식당 식권 선결제해서 직원들 나눠준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1년이 365일인데 어떤 과제는 회의를 아마 270번을 하세요. 영업일 빼고 나면 거의 매일 회의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회의했을까? 아니 뭐 출장이면 뭐 모르겠는데 기관 단위로 회의하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 이제 그러면 또 다 주소 진짜 다 열어보거든요. 지도 찾아보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대표님 집 근처입니다, 식당이. 그냥 하고 남으니까 실무자한테 던져주신 거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제가 첫 번째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계속 하시다 보면 진짜 회의비 식비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게 계속 하시다 보면 저희가 회의비랑 출장비 보는 거는 진짜 전문가들이거든요.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 번들 봐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발라냅니다. 이러한 건들이 너무나 많으면, 그러니까 과제랑 관련되지 않게 다른 데로 막 연극이 남았다고 막 쓰는 게 보이시면 그 기관의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여기는 뭐 내부 통제가 있어? 이렇게 의심이 들면서 회의비뿐만 아니라 장비비, 재료비, 연구수당으로 증명자료를 보다 눈을 크게 뜨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소명도 더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얼마 안 되는 회의비, 식비 뭐 처리한다고 기관이 더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뭐 회의비 증명자료는 그냥 뭐 카드 영수증 이런 게 거의 다인데요. 회의록이 필요하겠죠.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이런 거 뭐 어떤 양식이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참고로 만든 거고요.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출장비는
일단 첫 번째, 누구가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참여 연구자,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같은 부서에 있는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뭐 과제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제 관련해서 정말 출장을 같이 갔어요. 근데 참여 연구자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과제랑 같이 출장을 갔으니까 출장비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로 다시 청구를 했어요. 불인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참여 연구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출장비를 얼마를 줘야 되냐? 이거 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은 공무원이시면 공무원 여비 규정,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면 아마 여기 대부분 공무원들이 아니실 텐데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는 이거 최근에 개정된 내용인데 예전에는 이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선택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바뀐 건데 이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자체 규정이 없는 데들이 꽤 많으세요. 그럴 때는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실비정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막 영수증 막 덕지덕지 붙이고 막 다 모아야 되고 잊어먹으면 한 소리 듣고 이거 되게 행정 부당 경감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경감해 주자는 취지에서 요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여비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일비나 식비, 숙박비 한도 정해서 정액으로도 지급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적용하실 때 지금 갖고 있는 자체 규정이 있긴 한데 싹 보니까 숙박비는 공무원이 더 높은 것 같아. 유리한 것만 선택해서 적용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A 과제에는 자체 규정 적용하고 B 과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하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출을 했으면 이 여비 세부 산출 근거도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지 돼요. 분명히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일비가 얼마고 식비가 얼마고 숙박비가 얼마라는 거는 어디를 갖고 얼마가 소요가 됐고 그리고 그분의 직급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실 거예요. 뭐 출장 급지도 나오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마 산출이 되셨을 텐데 이 산출 근거를 잘 제출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게 과제와 관련돼서 정말 적정한 금액이 집행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또 상상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저기 갔을 거야 그리고 그냥 다 불인정.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부 산출 근거는 출장비 쓰셨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유류비, 뭐 자차 사용하셨으면 뭐 기름값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고요. 내부 기준에 따라서 뭐 킬로미터당 얼마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국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 결과 보고서 승인받은 거 다 제출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뭐 출장 갔을 때 상대 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든지 또는 출장지에서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면 그 해당하는 식대 수만큼 출장비 식비에서 차감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식비만큼 불인정될 수 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출장비도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것도 제가 또 한번 사례 한번 또 이제 요것만 하고 쉴게요. 출장비만 하고 쉴 건데 사례를 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계속 매년 반복되는 사례이긴 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지난달 현재도 진행 중인 사례인데 이제 단계잖아요. 단계로 정산이 되는데 3년짜리였어요. 이 3년 동안 이제 다 쓰고 단계가 끝나고 저희가 정산이 딱 이제 들어갔는데 출장이 1670건이 나왔습니다. 365 곱하기 3 하면 1100 안 되거든요. 넘겼어요. 뭐 근데 출장비니까 참여 연구자 여러 명이 여러 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근데 회의비는 한 503건을 쓰셨어요. 많이 쓰셨죠. 그 정도도. 근데 이제 1670건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 이게 뭐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제출하셨을까요? 이들도 준비를 못 하셨겠죠. 정말 세부 산출 근거도 없고 그냥 월 단위, 주 단위로 누가 어떻게 출장 갔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뭐 잘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출퇴근하는 거 비용 다 갖다 넣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소명을 보내면 그냥 과제 관련해서 확인했다, 출장 갔다 진짜 이런 내용만 계속 확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증명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책임자가 몇 건을 썼을까 한번 돌려봤거든요. 예. 그 또 중간에 책임자도 한번 바뀌었어요. 책임자가 사용한 건이 다 포함해서 2123건이셨어요. 97.7%였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집 근처에서 산 거는 도대체 몇 건이나 될까? 541건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불인정을 하려면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2,000건이 넘는 걸 저희가 다 소명을 받아서 확인도 할 수도 없겠고, 뭐 내용도 잘 없고, 그래서 그냥 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네. 여기는 좀 너무 이상하다. 현재 1단계 끝나고 2단계 진행 중이긴 한데 여기는 한번 실태조사 나가보자. 2단계 사업비라도 정말 제대로 잘 쓰는 거 한번 봐야 이제 뭐 그럴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단 신고는 했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에 실태조사를 나가긴 할 건데 이 와중에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더 큰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장비비랑 재료비랑 막 거래 명세서 이렇게 일부 몇 개가 그냥 다른 데 도장 찍어다가 막 똑같은 거 계속 찍었던 게 보였어요. 그런 허위 증명 자료도 어느 정도 정황이 좀 나와서 여기는 이제 실태 조사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회의비랑 똑같이 출장비도 정말, 그러니까 회의는 정말 회의하고 식대를 사용하시고요. 출장은 정말로 과제 관련해서 출장비를 사용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과제에 관련된 이 과제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출장비는 정말 과제랑 관련돼서 가셔야지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로 가는 출장비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태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요 출장비 증명자료 얘기를 좀 더 이제 하고 약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출장비 자체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자체 기준은 제출해 주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뭐 출장 신청서에는 뭐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이런 게 있어야지 저희가 관련성을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여비 세부 산출 내역 이게 있어야지 금액의 적정성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그래도 실비정산을 한다. 그러면 관련돼서 쓰셨던 증명자료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하나 반드시 더 필요한 게 출장 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제출이 되셔야 돼요. 이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이 해외 출장 일정별로 모든 날짜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중간에 하루 이틀 비었을 때 뭐 잠깐 관광지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게 확인이 되는 거에 따라서 연구개발비로 정말 과제 관련된 거에는 얼마 정도의 출장비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다 산출해서 해당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5년도 매뉴얼에 저 해외 출장할 때 이티켓이 딱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도 요청드리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저 자료를 증명자료 일시에 딱 명시를 해주셨어요. 과기부에서. 그래서 저희 참 고마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런 출입국 관련 확인 서류 그리고 이티켓 이런 것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뭔가 확인이 필요할 때 저런 이티켓이 내는 걸 보면 비행기 등급, 좌석 등급에 따라서 뭐가 식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그 직급에 맞는 좌석인지 이런 게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든 경우에 다 요청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양식도 한번 예시로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출장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연구실 운영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실 운영비는 영리기관하고 비영리기관하고 사용 방법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요 기관 유형별 사용 기준 그리고 제한 사항을 좀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연구실 운영비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 비용. 그리고 두 번째가 연구환경 유지비, 사무용 분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인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연구환경 유지비 이 2개는 영리기관의 경우에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이것도 이제 별지서식으로 별도로 있는데요. 이 별지서식에 작성된 대로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것과 좀 다르게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할 때는 전문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승인 예를 들면 총 금액이 증액이 된다든지 또는 품목이 바뀐다든지 또는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엔
반드시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품목이 변경된 경우도 승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결국 이 연구실 활용 관리 계획, 아마 양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품목과 수량과 단가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책상이 필요하다, 가구가 뭐 의자가 필요하다 이러면 책상, 의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그냥 사무용 가구 이런 식으로 적으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량과 단가가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비영리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영리 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절차에 따라서 과제와 관련된 거면 연구실 이 두 가지 연구환경 유지비,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자체 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연구실 운영비 4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인데요. 뭐 그냥 아시겠죠?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무용 기기를 말하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컴퓨터 관련된 범용성 물품들 가장 대표적인 게 USB 마우스, 뭐 이런 거, 키보드, 램, 뭐 이런 것들은 주변 기기로 봐서 사무용 기기로 분류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금액도 소액이고 막 없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소모성으로 봐서 뭐 사무용품비로도 생각하시는,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실제 정산할 때는 사무용 기기로 들어가서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활용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뭐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오피스, 엑셀, 워드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범용성은 소프트웨어고 연구 목적의 좀 전문용 이런 소프트웨어랑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영리기관은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 아래에 있는 챗 GPT, 요즘에 이제 AI 뭐 그리고 챗 GPT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활용해서 연구비로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많이들 쓰고 계신데 이게 지금 설명하는 범용성으로 봐서 연구실 운영비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볼 거냐, 아니면 뒤에서 말씀드릴 연구 목적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볼 거냐,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뭐가 맞다? 이것도 단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용 용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 소프트웨어로도 볼 수도 있고 연구용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 소프트웨어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관련해서 얼마나 잘 이제 연구에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증명 자료로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근데 현재 대부분의 전문기관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많은 전문기관들이 이 챗GPT, 요 AI 구독료는 현재 범용성으로 보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려면 연구실 운영비 쪽에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사용해야 하면 좀 더 좋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사용을 하시더라도 좀 뭐 적당히 사용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특히 막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좀 대형 과제였는데 좀 되게 큰 과제였어요. 몇십억씩 1년에 뭐 이렇게 되는 과제인데, 그러니까 참여 연구원도 엄청 많죠. 뭐 이렇게 대학들 막 이제 참여하는 과제였는데 그 대학의 참여 연구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 과제였거든요. 엄청 많았는데 GPT 20달러 정도짜리를 전원이 다 계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좀 너무하겠죠. 그렇다고 뭐 저희가 불인정할 수는 없고, 뭐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환경 유지비입니다. 이게 좀 정의를 이런 걸 살펴다 보면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막 초반에 많이 사셨어요. 혁신법 시행이 되고 나서. 근데 주의하실 게 이 연구환경 유지비는 진짜 단순히 연구환경을 개선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첫 번째 요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구실에 비치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실의 범위는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서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 이런 것들을 연구실이라고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연구실은 대학교의 교수님 개인 연구실입니다. 그건 연구실로 보지 않습니다. 연구실이라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불러도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교수님 개인 연구실에 에어컨 한 대, 공기청정기 한 대 놔드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연구환경 유지비로. 예,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 요건은, 예, 요 연구실의 요건에 충족했으면 요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하셔야 돼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참여 연구자가 더워서 막 그래서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사는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연구 수행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환경 조건, 뭐 온도, 습도, 조도 이런 게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환경 유지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기기 비품의 구입, 이거는 뭐 구입 비용과 관련된 거라고 하는데 요게 뭐 환경 개선이라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막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막 쓰셨어요. 여기서 기업들이 또 지금 뭐 일부 뭐 대학들은 또 사용하고 있긴 한데, 예, 어쨌든 기기 비품의 구입과 관련된 비용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고, 뭐 단순히 뭐 인테리어하고 사무실 공사하고 이런 것들은, 예, 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비. 를 말씀드리면 이 사무용품비는 범위나 이런 게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명확히 정의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뭐 회계법인별로 또 회계법인 내 담당 회계사들별로도 좀 생각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상식의 개념에서 보수적으로 좁게 해석하시고 그냥 복사용지, 잉크, 토너, 필기구, 노트, 메모지, 볼펜, 메모지 뭐 이런 것들, 포스트잇 이 정도면 이런 문구류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영리기관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계획서 없이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적당히 사셔야 됩니다.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이제 막 과제 종료일 다 돼서 연구활동비 남았으니까 막 소진성으로 막 밀어내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으세요. 예. 레이저 칼라 토너 막 10개씩 사시고 과제 마지막 달에 그리고, 예, A4 용지를, 예, 밀크도 아니고 AA 80g짜리를 막 20박스씩 사세요. 네, 마지막 달에 정말 다 쓰셨을까요? 네,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문제 안 된다. 사무용품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모성 비용은, 예, 영리기관은 아예 사용이 어렵습니다. 사용 불가입니다. 뭐 계획서에 있든 없든 사용 불가고, 근데 이것도 정의나 이런 걸 좀 하긴 어려워요. 사무용품비보다 더. 그래서 뭐 굳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 보면, 예, 뭐 소모성이긴 소모성인데 통상적으로 사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걸 통칭한다. 이렇게 혁신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회계법인별로도 담당자별로 좀 범위를 좀 다르게 보고는 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예를 들면 탕비실에서 사용하는 커피 믹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정말 실험실에서 뭐 어떤 바닥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막 세제가 필요하다든지 청소 솔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여기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소모성으로 그냥 사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 모두 다 쓸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 이것도 적당히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연구실 운영비는, 예, 증명서류는 크게 다 똑같습니다. 금요일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연구환경 유지비 사용할 때는 이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 반드시 필요하다. 요거 다시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영리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규정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주의 표시 딱 달아놨는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뭐 간접비 얘기할 때도 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연구실 운영비는 직접비거든요. 근데 막 간접비에서 써야 될 것 같은 사용 용도들의 비용들을 여기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들 보이세요. 대학교 이런 데도 출연연들, 요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어서 이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데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사용 기준부터 보시면 이런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예, 비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직접비의 40%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 인건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취지랑 비슷한 내용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전문기관이 과제를 선정하고 그 기관을 이제 뽑아줬을 때는 그 기관의 연구 역량과 그런 거 의지를 보고 뽑은 거거든요. 근데 막상 연구개발비를 받으니까 다 외주로 돌려. 그리고 나서 뭔가 결과물을 제출하면 그 기관이 연구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런 이제 뭐 근데 정말 필요하실 경우도 있으세요. 임상시험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요것과 관련된 비용이 직접비의 40%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반드시 전문기관 승인을 받고 쓰셔야지 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은 전문가 활용비도 자주들 사용하시는데요. 이 전문가 활용비는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저희 주관 공동 위탁 이렇게 구성된 연구개발 과제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구성한 과제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때 참여 연구자는 당연히 안 되고요. 참여 연구자가 아니지만 여기 기관에 소속된 다른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할 때 영리기관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기관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소속된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 계신 전문가분이 계셔서 그분의 자문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소속이잖아요. 공동기관에. 영리기관은 안 됩니다. 현재 딱 막혀져 있습니다. 이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단 비영리기관이라고 한다면 같은 공동기관에 있어도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요 이제 최소 단위 부서만 아니면 뭐 같은 과라든지 이런 최소 단위 부서만 아니면 비영리기관은 가능하다.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뭐 외부 연구기관에 서비스 제공받고 막 이런 거다. 그러니까 외주 용역 같은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단계나 최종 종료될 때 어떤 그때 평가받을 때 뭐 시험 성적서 이런 거 제출하시잖아요. 결과서 이런 거 쓸 때 쓰는 비용이다. 그리고 뭐 임상 시험 비용 이런 것도 여기서 사용을 많이들 하시고요. 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산업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외주 용역비가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된다. 이것도 산업부의 규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증명 자료도 거의 똑같습니다. 내주문기술 활용비도 똑같고, 그냥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술 도입비라고 있는데요. 이 기술 도입비는 뭐 특허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기술 도입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 저 특허 필요했는데 저것 좀 어디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아와야겠다. 그 비용. 이게 뭐 정의는 맞아요. 기술 도입비 정의는 맞는데 이거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과제 평가단에서 인정한 기술 도입에 한해서만 요 비용을 쓸 수 있게 하고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유사할 거여서 진짜 이 기술 도입비를 뭐 특허권을 이전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필요하시면 꼭 전문기관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십시오. 요걸 좀 권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전문가 활용비를 쓰셨으면 그 전문가에게 자문비 지급했던 기타 소득이나 사업 소득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정말 그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 전문가가 자문한 어떤 결과물 이런 것도 개략적으로 좀 첨부해 주셔야지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뭐 너무 사례가 많아서 시험 검사 분석을 해서 이런 거 뭐 샘플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지원비입니다. 인력지원비는 교육훈련 비용, 학회 세미나 참가비, 야근 특근식 때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된 범위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뭐 당연히 참여 연구자나 근접 지원 인력이 아닌 사람이 이런 비용을 쓰는 건 당연히 불인정이고요. 또 종신 학회비도 안 됩니다. 학회 같은 데 참가해서 뭐 발표든 뭐 포스터 발표든 뭔가 하려고 하면 연회비는 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연회비까지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종신 학회비를 쓰시면 불인정이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의 논문 지도비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안 됩니다. 그리고 과제와 무관한 능력 개발, 막 어학이나 자격증을 위한 교육 훈련비,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것들, 과제를 위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단순 평일 점심 식대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회의비 식대를 점심에 먹었는데 이게 또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회의조차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은 거,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대신에 야근을 했다든지 과제 때문에, 또는 초과 근무를 주말에 했다든지 그런 특근을 했을 때 발생하는 식대, 이거는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뭐 따로 양식 같은 건 별도로 없고요. 정말 과제랑 관련돼서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야근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를 책임자가 확인하는 내용 정도만 확인이 되면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증명자료 양식 예시에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이것도 특허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조사, 분석, 원천 핵심 특허, 확보 전략 수립 이렇게 지식재산 창출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특허권의 출원 등록 유지 비용 있으시죠? 이거 많이들 쓰시는데 이거는 간접비로 쓰셔야지 되는 겁니다. 출원 등록 유지 비용은 그 이유는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특허권이나 이런 거는 연구가 개발이 다 끝나고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그 결과물에 대한 거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비로 쓰시는 게 맞고, 지금 여기 연구활동비에 있는 이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는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 등록 유지비는 간접비로 써야 된다 주의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으세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냥 과제를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정말 전략적으로 어떻게 특허를 수립하겠다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비용이 뭐 IP R&D라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비용이 여기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상무용 소프트웨어, 여기랑 좀 대비되는 진짜 연구용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종료일, 단계 종료일이겠죠.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이 체결이 완료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종료일 이후에 또 뭐 사용 계약 기간이 남았다, 그런 것까지는 다 인정을 어느 정도 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러니까 최소 단위 계약 기간 미만이 소요행이 되면 충분히 다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과거에는 이거를 진짜로 종료일 이후 거는 진짜 1할, 월할로 끊어서 다 불인정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활용비 라이센스 구매 자체가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기간 단위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연구 라이센스라고 제가 적어드렸는데 저게 뭐 이슈가 되면 되는 건데,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저 사용 계약 기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최소 단위 저거 보셔서 쓰시면 되는데, 산업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월이나 연 단위로 라이센스 계약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단계로 과제가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단계가 보통 짧으면 3년, 막 5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장기간 동안에 라이센스를 매년 단위로 갱신을 하다 보면 그냥 한 방에 구매해버리는 것가 더 저렴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의 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럴 필요가 있으면 꼭 한번 전문기관하고 이것도 논의해서 사전에 좀 문의 정도는 한번 해보고 사용하시면 뭐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비인데요. 이거는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이런 거 있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이것도 이제 요즘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셔서 연구개발에 진짜 필요한 비용이니까요.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 있는 뭐 이용 지원 시스템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입니다. 여기에는 뭐 논문 게재료, 인쇄 복사비, 뭐 정산 수수료,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지금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10가지 이 중에 해당하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때 선택하는 거, 그 밖에 비용,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일용직 활용비 같은 거 사용하실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닌데 정말 뭐 과제 뭘 하는데 일반 국민이라든지 단순 설문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래도 뭔가 수당이 좀 나가야 될 때, 이런 거 있을 때 여기 일용직 활용비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활동비에서도 뭐 어떤 사례나 질의응답도 한번 보고 가시면, 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뭐 외부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종료된 뒤 회의에 참석한 연구개발기관 소속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 질문이야 이게. 이거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과기부 정식 그쪽 매뉴얼 그쪽 아래 홈페이지 뭐 이런 데 다 있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한참 보다 보니까 이해는 하겠더라고요. 답은 외부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나 회의비 중 식비는 동일기관 소속자 간 사용한 경우는 불인정이다. 그러니까 회의는 외부 참석자가 하셨어요. 근데 밥만 안 먹고 가신 거예요, 급해서.
그때 밥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 질문을 보고 와, 이게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 정말 증명자료에 사진까지 올리진 않잖아요. 회의 사진은 몰라도 밥 먹는 사진은.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이걸 왜 물어봤을까도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부기관 참석자, 당연히 참석하셨을 텐데 회의하셨으면 식사하실 거면 제발 밥 먹고 가시라고 좀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요거 뭐 다 넘어가시고 요 리빙랩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밖의 비용의 일용직 활용비 이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용 필요 있으시면 좀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